한국을 ATM기로 보셨겠죠? 그 오만한 판단이 당신들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거물의 뒤늦은 참회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인니 당신들 지금 장난합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들은 한국의 온갖 무례를 저지르고 분담금을 깎고 심지어 기밀까지 빼돌리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같이 해보자고요. 장난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니 대통령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한국의 위상 앞에서 인니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이 50년간 숨겨온 치밀한 복수의 실체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새벽 2시 전화기 너머로 오래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비웃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한테 같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우리한테? 공동 개발입니다. 비용 분담하고 기술도 이전받고.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25년간 방산 전략을 분석해온 저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기회가 아닙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빠른 나라죠.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국가의 격이 필요한 물건이에요. 미국이 만들고 러시아가 만들고 프랑스가 만듭니다.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죠.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계산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엔진 기술, 레이더 시스템 통합, 이걸 한국이 한다고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확신했죠. 그리고 그 확신이 제 인생을 망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국방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 이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20명이 넘는 장성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이저 라흐만입니다. 실패할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보이는 남자죠. 그리고 그날 제 앞에 놓인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는 카이저 라흐만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신이고 나이는 52입니다. 25년 동안 방산 전략만 파온 사람이에요. 프랑스 라팔 도입 협상, 미국 F-15 도입 실무, 러시아 수호위 분석까지. 전 세계 전투기 협상 테이블에 제가 앉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확률로 전쟁을 이기는 남자.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봅니다. 데이터로 읽죠. 그리고 제 분석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래서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유요? 넘치죠. 첫째,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건 미국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이에요. 한국이 이걸 독자적으로 완성한다고요? 둘째, 엔진입니다. 전투기 엔진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셋째, 시스템 통합이죠. 수만 개의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역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국에는 그 역사가 없었죠. 저는 회의실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는 하되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하십시오. 장관이 물었죠. 하지만 기술 이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할 프로젝트에서 이전받을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한국은 제조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국가의 체급이 필요한 물건이에요.
한국은 아직 그 체급이 아닙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 말이 맞으니까요. 아니,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이 정해졌습니다. 돈은 천천히 줍니다. 최대한 늦추죠.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에 돈을 제때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분담금 납부 기한이 다가와도 저는 태연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먼저 결과를 보여주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보 담당관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이저, 한국 측 기술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죠. 어떤 수준의 정보입니까? 개발 데이터 일부입니다. USB 하나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잠시요.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문제 없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그 순간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패할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좀 가져오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분담금 대신 식용유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죠.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식용유로 내겠다고요. 지금 다시 떠올리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한국의 프로젝트를 그 정도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가볍게 봤다는 뜻이죠. 한국을 뭘로 본 겁니까? 저는 한국을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상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용 대상으로 봤습니다. 기술은 받을 만큼 받고 돈은 최대한 안 주고 프로젝트가 망하면 그것 보라고 하면 되는 존재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비슷했죠.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웃음이 먼저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세미나에서, 만찬자리에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농담거리였어요. 반도체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전투기를 만든다니? 다음엔 뭘 만들겠습니까? 우주선이라도? 저도 웃었습니다. 함께 웃었죠. 그 웃음이 얼마나 무지한 웃음이었는지도 모른 채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 평가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정치적 목적의 상징적 사업으로 판단됨. 기술적 완성 가능성 극히 낮음. 지속적 투자 가치 없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자카르타의 밤은 언제나 덥고 습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참 대단하긴 합니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다니요. 하지만 도전과 성공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도전만 하다가 사라진 프로젝트가 수백 개입니다. KF21도 그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제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정대로요. 하루도 안 밀리고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정대로라고요? 25년간 방산을 분석해온 제가 단언합니다. 전투기 개발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도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정대로 했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이건 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의 성공은 실력이 아닙니다. 운이죠. 진짜 실력은 반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시작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게임의 주인이라고요? 한국이 KF21 공동 개발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명분이 없는 무기 개발은 예산을 따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죠.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짰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압박하십시오. 조건을 바꾸십시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진지했어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진심인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전체를 이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받겠습니다. 한국 측이 당황한 게 보였죠. 당연합니다. 원래 계약은 전체 기술 이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일부만 받겠다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대신 분담금을 조정해 주십시오. 한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조정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옆에서 메모를 넘겼죠. 우리 측 대표가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1조 원 감액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 한 명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흔들리고 있다고요. 1조 원 감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투기 개발에서 1조 원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 부품 수천 개의 제작비이고 테스트 수백 번의 비용이며 연구원 수천 명의 몇 년치 급여입니다. 그걸 줄이라는 거였죠. 협상은 길어졌습니다. 며칠이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이 양보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분담률이 20%였죠. 그게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7.5%입니다. 20에서 7.5로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 대표단은 호텔 식당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냐고요? 축제였죠. 카이저, 우리가 해냈습니다. 수석 대표가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죠. 우리가 조건을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20%를 7.5%로 만든 거니까요. 한국이 알아서 나머지를 채우겠죠. 그들이 만들고 싶은 전투기니까요. 우리는 적은 돈을 내고 기술은 받고 나중에 완성되면 사면 됩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니, 완벽한 착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승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요. 우리가 깎아낸 그 돈이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를요. 승리감에 취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한국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를 원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합니다. 장관이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라팔 42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라팔, 프랑스의 자존심이죠. 다쏘가 만든 전투기입니다. 성능도 검증되었고 실전 경험도 풍부하죠. 프랑스 측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F-15EX 24대입니다. F-15, 설명이 필요 없는 전투기죠. 미국의 제공권 장악 능력을 상징하는 기체입니다. 미국도 인도네시아와의 거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입니다. J-10C가 있습니다.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죠. 중국 전투기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옵션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러시아까지 언급했습니다. 수호이 35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우리 앞에 메뉴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라고요. 우리가 갑이라고요.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전부 검토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리고 한국의 KF-21은요? 장관이 덧붙여 물었을 때 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꺼내면 되죠.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수십 년간 피와 땀을 쏟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저는 보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쇼핑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갔습니다. 다쏘 본사에서 라팔 브리핑을 받았죠. 화려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해요.
와인을 곁들인 만찬까지 준비했더군요. 우리 대표단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귀빈 대접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우리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죠. FC-5EX의 성능 자료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체였어요. 하지만 가격도 놀라웠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죠.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원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까지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기회가 겹치는 겁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튀르키예까지 우리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방산 고객이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최상의 조건을 확보할 것. 멋지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카이저,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고기를 씹으며 대답했죠. 한국이요? 필요하면 다시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공동개발 파트너 아닙니까? 파트너요? 저는 웃었습니다. 파트너는 대등할 때 쓰는 말이죠. 한국은 지금 우리가 돈을 줘야 돌아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면 곤란한 쪽은 한국이에요. 우리가 아니라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저도 제 말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를요. 저는 그걸 계산에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깎았을 때도, 다른 나라 전투기를 쇼핑하고 다닐 때도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없었고 불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약함이라고 해석했죠. 봤습니까? 한국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요. 하지만 그 침묵의 진짜 의미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한국은 약해서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것의 가치를요. 그게 완성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우리는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카드 한 장 정도로 여기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필요하면 꺼내고 필요 없으면 서랍에 넣어두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지고 놀리고 있던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한국은 엔진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을 때 한국은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 계산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인도네시아는 선택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선택당하는 나라라고 확신하면서요.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각국 방산 동향 보고서를 훑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라팔 납품 일정, 미국 F-35 수출 현황, 그런 것들이요. 그때 정보 담당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카이저,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죠. 뭔데요? KF-21 시제기 첫 비행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펜을 돌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제기 첫 비행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실전 성능이고 무장 통합이고 체계 안정성이에요. 그래서요? 떴으면 됐죠. 다음 보고 올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담담하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번 뜨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계속 뜨는 겁니다. 반복해서 안정적으로 실패 없이 뜨는 거요.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주 뒤에 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카이저 두 번째 비행도 성공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됐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행 모두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죠. 실패는요? 없습니다. 지연은요? 없습니다. 일정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읽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계획 대비 실제 진행률을 비교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하루도 안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초반에 순조로운 프로젝트는 많습니다. 문제는 중반 이후에 터지죠.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걸 25년간 지켜봐 왔으니까요. 아직 초반입니다. 지켜보면 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유로웠죠. 아직은요. 그런데 그 여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보고가 계속 올라왔죠. 5번째 비행 성공, 6번째 비행 성공, 7번째, 8번째 전부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끝에 항상 같은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사고 건수 제로, 실패 건수 제로, 일정 지연 제로, 제로. 전부 제로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볐죠.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실패가 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죠. 운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여유가 아니라 불편함이 섞인 웃음이었죠. 운으로 전투기가 10번 연속 성공적으로 비행합니까? 운으로 일정이 하루도 안 밀립니까? 팀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을 모르긴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과거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제가 25년간 분석해온 전 세계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기록이죠. 미국의 F-35 프로젝트. 개발 기간 얼마나 지연됐는지 아십니까? 7년입니다. 예산 초과는 수백억 달러였죠. 소프트웨어 결함, 구조 균열, 엔진 화재. 문제가 끝없이 터졌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여국 간 의견 충돌, 기술 통합 실패, 일정 지연. 완성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 예산 부족, 엔진 결함, 시제기 추락 사고. 수십 년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전투기 개발의 현실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도 이 모양인 겁니다. 실패하고 지연되고 예산이 폭발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전투기라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패가 연기라고요? 저는 데이터를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한국. 4개의 그래프가 눈앞에 펼쳐졌죠. 미국 그래프는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간에 뚝 끊어진 구간이 있었죠. 유럽은 완만하지만 한없이 늘어지는 곡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래프는 직선이었습니다. 계획선과 실제 진행선이 거의 겹쳐 있었어요. 마치 자로 그은 것처럼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건 통계적으로 이상합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건 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분석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다시 분석하십시오.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다시요? 이미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이저, 혹시 우리의 초기 평가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젊은 분석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진행 속도와 성공률은 우리 예측 모델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모델이 틀렸거나.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3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소리가 났죠. 우리 모델이 틀렸다고요? 이 모델은 제가 15년간 만들어 온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방산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만든 예측 시스템이에요. 미국 프로젝트도 맞췄고, 러시아 프로젝트도 맞췄고, 유럽 프로젝트도 맞췄습니다. 그 모델이 틀렸다고요? 젊은 분석관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카이저, 저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데이터를 말한다고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저는 25년간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으로 판단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라는 말을 듣다니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다시 분석하십시오. 한국의 데이터에 조작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게 제가 내린 지시였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하면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분석팀이 2주간 작업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개된 자료, 국제감시기구의 보고서, 위성 촬영 데이터까지 전부 끌어모았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저,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데이터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같은 결론이었어요. 조작 없음, 실제 성과, 일정 준수, 실패 0. 보고서를 덮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자카르타의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햇살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실패가 없는 겁니까? 전투기 개발에서 실패가 한 번도 없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운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죠. 하지만 운은 10번 연속 작동하지 않습니다. 20번 연속은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실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내리는 순간 제 25년간의 판단이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은 체급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판단이요. 성공 확률 10% 이하라고 적었던 그 보고서가요. 전부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죠. 지금은 순조로워 보여도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시스템 통합 단계에서, 무장 시험 단계에서, 양산 단계에서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전투기 개발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웃음이 먼저였죠. 농담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 보고서가 올라오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그 침묵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고요? 침묵은 두려움의 시작이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젊은 분석관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카이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한국의 성공 확률을 10% 이하로 잡았을 때 어떤 변수를 넣었습니까? 기술 수준, 개발 경험, 산업 기반,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부 넣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지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지. 그건 숫자로 환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지라고요? 의지로 전투기가 만들어지면 세상 모든 나라가 전투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의지. 저는 그걸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의지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제 모델에 넣을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데이터는 제 모델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어떤 변수를 넣어도, 어떤 가중치를 적용해도 한국의 성공률은 제 예측 범위 밖에 있었어요. 그건 제 모델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빠진 뭔가가 의지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요. 카이저, 혹시 네가 틀린 건 아닐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이불을 당기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분석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KF-21 시제기 5호기 비행 테스트 완료. 모든 항목 합격.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자카르타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뿌옇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뽀얀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전투기가요. 제가 7% 이하라고 적었던 그 프로젝트가요. 날고 있었습니다. 실패 없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모르게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확신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죠. 25년입니다. 25년간 쌓아올린 분석 모델이, 경험이, 판단력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제 인생 전체가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기로 했죠.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진짜 고비가 안 왔을 뿐이에요. 초음속 비행 테스트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하 1초 1을 돌파했다는 보고였죠. 제 책상 위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초음속이요? 초음속은 기본입니다. 그 정도는 어떤 전투기든 합니다. 분석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카이저 안정화까지 성공했습니다. 첫 시도에서요. 첫 시도라고요? 예. 보통 초음속 안정화는 수차례 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F-35도 초기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죠. 한국은 단번에 통과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했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한 번의 성공이 전체를 증명하진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운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쓰고 있다는 걸요. 한 번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10번, 20번, 30번 연속으로 운이 따른다면 그건 운이 아닙니다. 그건 실력이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KF-21 무장 장착 테스트 완료. 공대공 미사일 통합 성공. 무장 통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전투기 몸체에 미사일을 다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잡고 컴퓨터가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발사 시스템이 정확한 타이밍에 작동해야 합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부지기수입니다. 미국도 여기서 수년을 허비했죠.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예정대로요. 저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죠. 급히 보고서를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림을 감추려고요. 그날 오후 긴급 분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테스트 결과를 전부 정리하십시오. 빠짐없이요. 팀원들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뒤 화이트보드의 전체 현황이 정리됐죠. 시제기 비행 테스트, 성공. 초음속 비행 테스트, 성공. 무장 장착 테스트, 성공. 비행 일정 준수율, 100%. 사고 건수, 0. 실패 건수, 0. 화이트보드 가득 채워진 그 글자들을 바라보는데 회의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25년간 방산을 분석해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이 결과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듣겠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그 젊은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복도에서 저한테 의지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요. 카이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십시오. 이 데이터는 우리 예측 모델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보정을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초기 평가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과소평가한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죠.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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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제로, 제로.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젊은 분석관의 얼굴에 실망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개발에는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지금까지 순조로웠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란 법은 없습니다. 시스템 통합, 양산 단계, 운용 시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이저, 보고서를 수정하십시오. 제가 말을 잘랐죠. 현재 진행 상황은 인정하되 장기 전망은 유보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추가하십시오. 현재 성과는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팀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의하는 표정도 아니었죠. 그냥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갔습니다. 저만 회의실에 남았죠. 화이트보드를 지우려고 마커 지우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공 제로. 그 글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털썩 앉았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데이터가 전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25년간 믿어온 원칙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라.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외면하고 감정에 매달려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장 경멸하던 행동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자존심이었죠. 한국이 해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25년간 틀린 판단을 내려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 확률 10% 이하라고 적은 그 보고서가 제 무덤이 되는 거죠.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부정했습니다. 더 단단하게 벽을 쌓았죠. 한국은 결국 무너집니다. 반드시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주문처럼요? 기도처럼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 주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KF-21 발사 시험 성공, 공대지 미사일 명중률 목표치 초과 달성. 저는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죠. 그 다음 달에도 올라왔습니다. 야간 비행 테스트 전 항목 통과, 악천 후 조건 비행 안정성 확인, 서랍에 넣었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체계 통합 시험 1차 완료, 예정 일정 준수,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가득 찼습니다. 보고서로요? 전부 성공이라고 적힌 보고서들로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쌓여있는 보고서들을 하나씩 꺼내봤죠. 날짜 순서대로 펼쳐놓았습니다. 처음 것부터 마지막 것까지 전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져도 움직이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보고서의 흰 종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랍에 넣은 건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서랍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서랍 속에서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쌓이기만 했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서랍이 닫히지 않을 지경이 된 거죠. 저는 보고서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억지로 문을 닫았죠.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실패하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들기 전에 떠오르고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질문이었죠.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전투기 개발은 실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미국도 실패합니다. 러시아도 실패하죠. 그게 이 분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국만 그 법칙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룰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저는 한 가지 가능성만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가능성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나라라는 가능성이요. 제가 체급이 안 된다고 했던 그 나라가 실은 저와 제 분석 모델이 측정할 수 없는 차원에 있었다는 가능성이요. 그걸 인정하면 저는 끝입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죠. 결국 무너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어요.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한 문장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져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 저였죠.
그리고 그 시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중동에서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서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죠. 그날 오전 정보 담당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긴급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카이저, 아랍에미리트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요? 무슨 건입니까? 한국산 방공 시스템 운용 결과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산이요? 청국말입니까? 예. 실전 환경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담당관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죠. 현지 평가 요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압도적 신뢰성, 미국산 대비 반응 속도 우위, 유지 보수 비용 현저히 낮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중동은 항상 과장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무기 평가는 종종 과장되죠.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요. 새로 도입한 무기가 형편없다고 발표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네 돈으로 산 건데요.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참고만 하겠습니다. 다른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중동의 평가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보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추가 평가, 한국산 방공체계, 연속 요격 테스트, 전 항목 통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또요. 2주 뒤에 또 올라왔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 평가. 한국산 시스템은 기존 운용 중인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비 실전 대응력에서 우위를 보임.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담당관을 불렀습니다. 이 보고 출처가 어딥니까? 현지 주재 무관실입니다.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직접 확인이요? 예.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라고요? 그건 과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기반으로 한 평가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한 번 더요. 표본이 적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정말로 왔습니다. 한 달 뒤 결정적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카이저,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분석팀장이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교 평가 자료였죠. 미국산, 유럽산, 그리고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반응 속도, 한국산이 1위였습니다. 요격 정확도, 한국산이 1위였습니다. 시스템 안정성, 한국산이 1위였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 한국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4개 항목 전부였습니다. 전부 한국이 1위였어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검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미국산보다 빠르다고요? 패트리어트보다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귀에서 소리가 났어요. 윙 하는 소리요. 혈압이 올라간 건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미국산보다 빠르다고요?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요. 방산 기술의 정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미국의 방공 시스템보다 한국산이 낫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대고 눈을 감았죠.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이건 청웅입니다. 방공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KF-21 때문입니다.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는 다른 물건이지만 만드는 나라는 같습니다.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도 같고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도 같죠.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이 수준이라면 한국의 전투기 개발도 같은 수준의 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KF-21의 연속 성공이
갑자기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운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그동안 밀어 넣어뒀던 보고서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시제기 비행 성공, 초음속 비행 성공, 무장 통합 성공, 야간 비행 성공, 악천후 비행 성공, 체계 통합 성공,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비교 평가, 한국산 1위,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으로요.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체계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체계요. 하나의 무기를 잘 만든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를 검색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K9 제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전 세계가 사가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1000대 이상 수출 계약, 유럽 최대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이었죠. FA-50 경전투기, 필리핀, 이라크, 태국, 실전 운용 국가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궁,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산을 이긴 그 방공 시스템이요. 화면을 스크롤하는 제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았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저는 25년간 방산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보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겠죠. 한국을 체급이 안 되는 나라라고 단정 지어버렸으니까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죠.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공포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전투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공포냐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공포였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건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두려웠던 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25년간 틀린 적이 없다고 믿어온 제 분석이, 제 모델이, 제 경험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공포요. 성공 확률 10% 이하라고 적은 그 보고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문서였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공포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제 판단을 믿고 인도네시아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분담금을 줄인 것도,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도, 다른 나라 전투기를 쇼핑하고 다닌 것도 전부 제 분석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은 실패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한국이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파트너를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린 행동들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 생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웠어요. 한여름 자카르타의 밤인데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못하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KF-21의 테스트 기록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그 옆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비교 평가 자료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를 세계가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가격이 싸서가 아니에요. 성능이 좋아서요. 신뢰할 수 있어서요. 약속을 지키니까요. 약속을 지킨다.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분담금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무시하고 기밀을 빼돌리려 했으니까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며 무기를 만들었고 세계는 그 약속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며 쇼핑을 하고 다녔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죠.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25년입니다. 25년간 저는 확률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숫자를 믿었죠.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논리만으로 판단해왔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존재 이유였죠. 그런데 그 25년의 확신이 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델 바깥에 있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체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체급을 넘어섰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실패한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이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건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로 이 전투기를 완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개발 파트너를 배신한 나라, 약속을 어긴 나라, 기밀을 빼돌리려 한 나라, 분담금을 깎고 식용유로 때우려 한 나라. 그런 나라에게 한국이 다시 손을 내밀어 줄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의자에 앉았죠.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이 네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요. 마치 벽에 못을 박듯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안에 박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후회와 상관없이 KF-21은 하루하루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괴물처럼요. 멈출 수 없는 괴물처럼요. 그리고 그 괴물이 완성되는 날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비교평가 자료를 본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어요. 반응 속도 1위, 요격 정확도 1위, 시스템 안정성 1위, 전부 한국이었죠. 그 숫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면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였죠. 또 잠에서 깬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차에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서랍에 넣어두면 안 돼요. 제대로 봐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의자에 앉았죠. 그리고 검색창에 한 줄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발전 역사.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쏟아져 나왔죠. 저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입니다. 그때 한국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죠.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된 나라였습니다. 산업 기반도 부족했고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총을 만들고 탄약을 만들고 장갑차를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기술이 없으면 배웠고 부품이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당연히 실패했죠.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실패하면 원인을 찾았습니다. 고쳤습니다. 다시 만들었죠. 또 실패하면 또 고쳤습니다. 그게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연도별 기록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1980년대 한국은 K1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자국산 전차의 시작이었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있었어요.